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408번입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맞아요? 3불료 들어보셨죠? 뭐였어요?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그죠? 동의 요하지 않습니다. 409번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의 약정도 유효하다. 그죠?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현저히 감액해주고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특약을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다면 유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410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따라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했다면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하죠?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죠. 2차적 권리 행사인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10번 맞고요. 411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요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도 똑같습니다. 41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걸치게 된 경우죠.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때도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임대인 소유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남의 땅 위에 지어진 이 건물 부분은 철거 대상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게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상 이거 철거하는 이한테 줘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덮어놓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413번 임차인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맞지요? 허가, 등기, 불료 그랬죠. 414번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언제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다. 자, 봐봐요. 여기서 지금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얘가 토지를 정에게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임차인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해야 되느냐 그거야. 계약 당시 임대인이냐 아니면 양수인이냐. 누구에게? 대항력이 없으면 갑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정에게. 아시겠죠?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토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첫째,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등기를 하면 대항력 발생하죠. 두 번째, 건물을 등기하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 생기죠. 차지권은 뭐예요? 땅을 빌리는 권리.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거를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그래요.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 이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414번은 언제나 계약 당시 임대인이다. 그러면 틀렸죠. 415번 임대인의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서 별소로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건물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권은 언제까지냐? 얘한테 소송을 해서요. 건물 철거 및
철거 및 철거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직전에, 바로 집행 전에 얘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철거하라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라면, 철거 집행 전이라면 언제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6번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건물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에 자물통 채우면 실질적인 이익을 누린 바가 없으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에서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417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건물의 시가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해야 된다. 자, 여기 봐봐요. 기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데 이 건물 가격이 예컨대 2억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1억이 걸려 있어요. 그럼 매수 청구 금액은 2억입니까? 아니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공제한 1억입니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입니다. 2억. 공제하면 안 되고 대신 이 1억 원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X. 자, 이제 거의 완성돼 갑니다. 186페이지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부터 갑니다.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했다면, 여러분 다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이야 다 커피숍이죠. 다방, 옛날에는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이었어요. 다방. 그럼 뭐냐면 여기 이제 홀에서 이렇게 탁자를 놓고 여기서 차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이 있어요. 주방이 있고 그 옆에 쪽방이 방이 하나 있고 방이 2개 있어요. 그 여기서 먹고 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는 것이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방이 있고 방이 많으니까 이게 뭐야? 다방. 방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기준은 뭐예요? 주거용 건물의 이제 판단 기준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자, 419번.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해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해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더라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이 경우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뭘 가지고? 일상생활을 여기한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건.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오른쪽에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정한다? 실지 용도에 따라서. 420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의무가, 보호 권리가 다 인정됩니다. 421번 실제 용도를 가지고 주거용 건물을 판단한다 그랬죠. 421번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죠. 실제 용도가 없으니까. 422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임대인이고 이 갑이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죠. 그럼 얘는 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점유한다고 해줘요. 점유하는 거죠.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의 대상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을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의 대상이니까 얘가 주민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면 언제부터? 2일부터, 주민등록한 2일부터 누가 대항력 취득해요? 을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을의 대항력. 병의 대항력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요렇게 그대로 과거에 우리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문제 자체를 보면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문이. 근데 판결문도 이렇게 나왔어요. 판결문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가 보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문구상으로 보면 그때부터라 그래서 틀린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친 겁니다. 그래서 2일부터 요 판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도 틀린 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은 2일부터라고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423번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봐봐요. 얘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얘는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사람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23번은 틀렸고 424번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2일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요? 자, 이건 뭐죠? 여기 봐봐요. 갑 소유 주택인데 을이 빌린 거예요. 이 주택을 빌렸고 얘가 다시 전대차 한 겁니다. 전대차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얘가 이 집을 사는 거예요. 왜 샀죠? 집을 돈이 어디서 나서? 네? 여러분 터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집터? 이런 거 믿어요? 이 집에 터가 좋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가 좀 세다 그러면 이 터를 눌러가지고 이 사람은 부유해지고 기가 좀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터에 잡혀가지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돈 벌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집은 쫄딱 망해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풍수 믿으십니까? 네.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이사 가고 어떤 사람은 돈 잔뜩 벌어서 이사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풍수가 그러니까 봐봐요. 그 청와대 지금 개방했죠. 풍수지리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나가고 나가서 죽고 하여튼 그런 걸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보니까 이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병에게 전대차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그 가게에서 장사하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했어요? 로또 맞아버린 거예요. 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는 집을 사야죠. 집을 사야죠. 그죠? 네. 집을 샀으면 이제 병의 대항력이 필요하죠? 네. 병의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야?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소유권 이전하기 전의 상태를 봐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나와요? 갑. 점유자 주민등록한 사람 누구로 나와요? 병. 근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했죠. 이제 소유자는 누구로 나와요? 을. 점유자는 누구로 나와요? 병. 그러니까 이미 얘가 전입신고한 때부터 이미 임차권은 공시가 되고 있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터가 좋아서. 근데 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이걸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도 안 되니까 또 처분하면 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지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 거죠 지금? 네, 점유 개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집이 2억이라고 쳐보잔 말이에요. 2억이라고. 그럼 얘가 빚을 잔뜩 떴어요. 1억 5천을. 1억 5천을. 갚으라고 난리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 어디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얘한테 1억 5천 받아가지고 빚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5천 남은 거는 보증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철당 망한 거죠. 이러면 언제부터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한 2일부터 발생해요. 왜 그런가 하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소유자 등기부상 갑이었죠. 점유자 누구예요? 갑이었죠. 근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요. 그럼 소유자는 누가 돼요? 을이 되죠. 점유자는 누가 돼요? 갑이 되죠. 비로소 이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부터 공시가 되는 것이니까 임차권이 소유자 아니면서 살고 있다는 게 공시되니까 이 길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로또 맞은 임차인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대항력, 요건 점유 개정 임차인 이길 대항력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럼 424번 보시면 갑이 병회사 소유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때는 로또 맞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425번 갑이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소유의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해서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 갑을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2길 발생하죠. 그래서 424번에다가 로또 맞은 임차인 쓰시고 425번에다가는 점유 개정 임차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6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아니죠. 가족은 남아있으면 상관없죠. 427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일 때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일 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원룸 있죠. 원룸 등기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땡이에요. 소유자가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구분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는 이런 것도 있죠.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보통 한 3층 정도 돼요. 해가지고 여기 주인 세대 살고 여기 세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주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집합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여기 보면 이 주인이 집을 관리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101호 하면 여기는 102호, 여기는 103호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여기는 204호 이렇게 써놔요. 이해되셔요? 네. 그럼 이런 호수 같은 것들은 어차피 구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집원만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집원만. 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수나 이런 것까지 기재해 놓을 필요는 없다. 원룸인데 어떤 데는 601호 그 다음에 602호 나와야 되는데 603호로 가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물어봤어요. 왜 602호 없냐고 그랬더니 스티커가 없었대요. 그렇게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다 기재할 필요는 없다. 어디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그러나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428번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지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담장 내 세 필지 사건이에요. 하나의 담장 내에 세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번지가 있다고 치면 1번지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물은 2번지상이 있었다. 대항력 인정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담장 내 셋필지. 429번. 처음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된 건물이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됐다면 임차인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상실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넘겨보시고 430번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유효 무효? 등기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D동 103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라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냐면 건물 외벽에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하면서 그 회장님이 보면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소규모 아파트가 있으면 한 4개의 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간 입구에 슈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예요. 대다수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 딸 시켜서 관리시키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 아들 있으면 예 시설 관리시켜요. 시설. 그래서 관리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쓰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돌아가면서 아니 왜 등기 여기 처음에는 A동 B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왜 영어를 쓰고 그래? 다 한글로 바꿔 그러면서 도색 작업할 때 다 가나다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입한 사람이 딱 보니까 무슨 동이라고 나와요? 가동 나오니까 가동으로 신고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D동인데 그걸 라동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동을 라동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A동을 가동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실 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들은 다 뭐냐면 서류 떼어가지고 등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벽 보고 적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비교 판례인데요. 이건 뭐냐면 등기부상 A동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오인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네에는 오직 아파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매 절차 진행되는 서류에서 가동과 괄호 열고 A동이라고 병기해줬다면 이런 경우라면 대항력 인정해줍니다. 자, 431번입니다. 전출신고 시 신거주지를 260에 3으로 기재했는데 전입신고 시 다시 206에 3으로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자, 비교 판례 보시면 1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됐다면 그 임대차의 대항력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되죠. 임차인은 제대로 했고 임차인 잘못이 없죠. 자, 비교 판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서 잘못 알려준 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 공무원 요구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임차인이 착오로 잘못했어요. 정리하면 임차인이 착오로 잘못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대항력 인정된다? 대항력 인정 안 된다? 임차인은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했어요. 공무원 착오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항력 인정돼요? 안 돼요? 대항력 인정되죠? 잘못 없으니까. 임차인이 제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오해가지고 잘못 알려주고 잘못 신고를 했어요. 대항력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무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동네 살자 이렇게 쓰세요. 좋은 동네. 비교 판례 두 번째 옆에다가 좋은 동네 살자 이렇게 쓰세요. 자, 432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주민등록의 직권 말소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3월 1일 날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그대로 상실합니다. 그러다가 5월 1일 날 재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다시 발생하죠.
문제는 중간에 4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대항력이 그러면 소급해서 유지가 되겠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저당권자가 A라고 한다면 임차인 을이라고 했을 때 요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등록됐을 때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됐다. 그러면 소급표로서 제3자에게 저당권자에게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즉 임차인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절차에 의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형태로 재등록이 됐다면 이때는 소급표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동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임차인이 이 이게 말소된 게 왜 되겠어요? 예? 거기 살지 않으니까 말소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을 했다는 말은 살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이때로 소급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 저당권은 4월 1일이니까 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형태로 재등록이 됐다면 임차인은 살 의사가 없었다고 간주해서 이렇게 저당권자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즉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째, 직권 말소되면 상실, 재등록되면 유지. 그런데 소급해서 유지됐는데 세 번째,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되었다면 소급표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네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지금 432번은 동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회복됐죠. 이런 경우라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판례는 뭐라 그랬죠?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마지막 대항력의 유지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433번. 주택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434번. 주민등록이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은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해서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주택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한 임대인 사건이에요. 이상한 임대인 사건.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있는데 전출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출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다시 해준 거예요. 세입자에 대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방 개수대로 돈을 깎아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전출 신고를 해버려서 임차인 없앤 다음에 은행 융자를 받은 거예요. 세입자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몰래 재전입시켰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왜 네가 임차인도 아닌데 임차인의 전출과 전입 신고를 네가 했느냐? 그래서 빵 때리니까 이가 상했어요. 그래서 요 이상한 임대인이에요. 이상한 임대인.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434번 이상한 임대인 이렇게 써두시고 435번 주임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이 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맞지요? 436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됐다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 갑이 수분양자예요. 수분양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입주할 때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잔금을 못 내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잔금 내고 입주하는 겁니다. 잔금 못 내면 문도 안 열어줘요. 문 안 따준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잔금을 못 낼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세입자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전입을 하면서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입주는 누가 한 거죠? 임차인이 입주를 한 거예요, 임차인이. 근데 분양해서 입주 시점에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 안 나와요. 예? 등기가 안 나온다고요, 아직은. 그래서 한참 후에 등기가 나옵니다. 한참 후에 등기 나와서 얘가 이제 잔금이 예를 들어 2억 원인데 2억 원을 내고 얘가 일단 5월 1일 날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기가 7월 1일 날 나옵니다. 7월 1일 날 나오면 일단은 중간에 중도금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이 저당권이죠. 중도금 대출 받았으니까 저당권 KB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주택임대차법상에 뭐는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력은 발생했습니다. 이미 우선배제금 확보해놨어요.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런데 등기 나오면 2번에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을이. 자,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몇 번? 1번이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로서 얘는 배당을 받으면 돼요. 2억 원에 대해서. 근데 2억 원 다 못 받고 1억 원 남았단 말이야. 1억 원 남았으면 다시 요걸로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그러면 얘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 여러분이 권리분석할 때 나중에 경매 물건 내가 낙찰 받겠다. 보니까 전세권자 등기되어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럼 얘는 쫓겨나는 사람이겠지? 라고 하고 낙찰을 띡 받아봤더니 얘가 이걸 주장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류상에 안 나오잖아요. 등기상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해되셔요? 저런 경우가 많다, 의외로.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별개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437번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언제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요. 승계하는데 면책인수, 병존인수. 아니, 병존인수는 제3자 계약이고 면책인수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권에서. 그죠? 오늘 했잖아요, 오늘. 어제도 아니고 오늘. 그래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건 전세권도 주택임차권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얘는 면책되는 것이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면책인수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럼 이의 제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소유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 견딜 테니까 나는 그냥 나갈래. 돈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언제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뭐를 함으로써 이의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38번 임주택의 양도담보권자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자, 여기 봐봐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면책적으로 승계하죠. 그러면 주택의 양도담보권자라면 이 사람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얘가 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니까 양도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에서 밑줄 근데 대지를 경락받은 자는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봐봐요. 임차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지 그 땅을 양수한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 판례에서 주택의 명의수탁자 그랬죠? 그럼 봐봐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이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면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 봐봐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인이 봤을 때는 제3자 관계죠. 제3자의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439번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이 됐을 때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안력을 갖춘 임차인은 중간 임차인,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고 1번 저당권자, 2번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얘보다는 나중에 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는 빨리 전입된 임차인이에요. 이런 임차인을 우리는 중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거? 1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쫓겨나는 사람. 자, 440번 전세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보유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해 말소된 경우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 설정 등기 전에 건물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확보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드린 거죠. 별개로 인정합니다. 44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만 양수한 거예요. 44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사의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폐업한 경우라면. 근데 관련해서 넘겨보시면 유사 판례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될 수는 없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폐업 신고했으면 바로 대항력 상실하고 다시 새롭게 같은 번호로 했을지라도 그때부터 새로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44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전대차했을 때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대차하면 사업자 등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 전대차하면 전차인이 주민등록 하듯이 실제 사업을 하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444번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 그럼 봐봐요. 우리 상가를 분양하는데 예컨대 101호 상가예요. 101호 상가. 여러분이 상가 분양 받았는데 이게 한 50평 정도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가를 임대인이 쪼개요. 임의로 가벽 만들어가지고 A, B, C, D에게 4명에게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법적인 건물인데 한 칸이 50평 되는 거를 다 쪼개가지고 지금 4사람에게 세를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상가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안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 50평짜리 101호에 해당하는 데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을 A가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각 보증금과 월세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야지만 이 부분이 특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구상가 건물 임대차법부 제10조 2항의 규정이 같은 조 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요. 갱신 요구하는데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법정 갱신은 어떤 거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그거는 전세권이고 요거는 상가 임대차야. 기간은 1년으로 다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갱신이죠. 자, 이거는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된다는 얘기죠. 그럼 법정갱신일 때 하고 갱신 요구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갱신 요구는 누가 하는 거고 차인이 하는 거고 법정갱신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임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죠. 그러면 갱신 요구는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 요구가 되는 거죠. 이 규정이 10년 규정이 법정갱신에도 적용되겠느냐? 법정갱신도 10년까지는 갱신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갱신은 100년에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10년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에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 요구 10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갱신 요구를 하는 게 10년이라는 이 제한은 법정갱신에서 10년이라는 제한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 규정 10조 2항이 10조 4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정갱신할 때는 10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니까 법정갱신은 100년간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따라서 445번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지요. 446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랬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 말소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순서대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돈 먼저 입금해야 되는 겁니다. 447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안 되겠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예.